두 번째, 지식 표현 기법입니다. 지식 표현 기법 중에 먼저 지식 표현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식 표현을 하는 방식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논리적 지식 표현이 있습니다. 자, 논리적 지식 표현은요, 형식적인 논리식을 이용해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여기는 크게 명제 논리, 수로 논리가 있고요. 템포럴 로직, 모달 로직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리는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논리적 그 개념을 지식 표현에 활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절차적 지식 표현입니다. 지식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들의 집합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지식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인스트럭션,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명령어들의 셋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망을 이용한 지식 표현입니다. 망을 이용했다. 이 망은요, 네트워크입니다. 즉, 우리의 네트워크는 어떤 그래프 형태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식을 그래프 폼으로,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프 내의 노드는 객체나 개념을 나타내고 아크, 엣지는요,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드와 아크, 엣지, 노드랑 엣지라는 그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프 내에서 노드가 가지는 그 의미가 바로 객체나 개념을 의미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엣지, 아크는 관계를 나타내는 걸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기서 사용되는 게 시멘틱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의미망이죠. 자, 그리고 구조적 지식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 지식 표현은요, 망 지식 표현, 기존의 시멘틱 네트워크와 같은 망 지식 표현의 방식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들이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구조적 지식 표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프레임, 그 다음 객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식 표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식을 표현하는데 어떤 걸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보면은 어떤 객체와 관계를 어떻게 정확히 표현할 것인지, 객체와 관계를 어떻게 정확히 표현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수로 논리 표현에서 has color, 그래서 car 1은 레드고 car 2가 더 붉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러니까 자동차 car 1과 car 2가 있습니다. car 1, car 2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둘 다 레드예요. 색깔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라 진한 빨간색, 연한 빨간색, 이렇게 우리가 단계가 우리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쳐도 엄청나게 많은 이런 색깔 표현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게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고려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타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A는 B가 C를 한국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들 메타 지식이 어떻게 표현될지 봐보세요. A는 B가 C를 한국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 자,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이 지식의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 지식 표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식적 정보, 메타 지식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 지식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죠. 이런 관계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B가 C를 한국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B가 C를, 지금 C는 한국인이라고 B가 알고 있는 것을 A는 믿어요. 그러니까 A는 믿는 거죠. B가 C를 한국인을 알고 있는 것 자체를.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되게 어렵죠. 네. 근데 이런 게 이 실세계에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클래스의 계층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이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자,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근데 펭귄은 새예요. 그럼 펭귄은 날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펭귄은 날 수 있나요? 네, 점프는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펭귄은 날 수가 없죠. 근데 펭귄은 새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새라는 상위 계층을 가지는 그런 그 계층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펭귄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어려워지죠, 점점. 그다음에 기본값과 예외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모든 새는 날 수 있어요. 근데 펭귄처럼 예외인 경우만 특수 표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새는 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특성을 가진다라고 보는 거죠. 전제를 해요. 그런데 펭귄처럼 그렇게 예외인 경우만 특수 표시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또 뭐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한번 다양한 지식 표현 기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식 표현에는 여러 가지 기법, 여기 말고도 이제 더 세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더 많은 이런 표현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논리, 그다음 규칙, 프레임, 의미망, 그다음 개념 그래프, 스크립트, 온톨로지, 그다음 다중 지식 표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 논리입니다. 러직이죠, 러직. 말로 표현된 문장들에 대한 타당한 추론을 위해 기호를 사용하여 문장들을 표현하고 기호의 조작을 통해 문장들의 참이나 거짓을 참 또는 거짓을 판정하는 분야입니다. 논리는 여러분들 true or false 이렇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에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논리학의 역사를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다 배웠던 그런 내용인데요. 기호의 대수적 조작을 통해 추론하는 3단 논법이 대표적인 그 논리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는 조지 부울인데 명제 논리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을 합니다. 이 논리 개념은 크게는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뭐 접해봤던 부울과 같은 방법이 이제 명제 논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프리게가 한 수로 논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리디케이트 로직인데요. 거기에 대한 이론적 기념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인물이 어떻게 보면 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논리는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죠? 바로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참이나 거짓 중에 하나를 값으로 가질 수 있는 명제 문장을 기반으로 추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적 논리 체계, 이게 바로 명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명제 논리에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 하나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 어떠한 명제 문장이 있다라는 것, 네, 그거에 또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론 논리는요, 변수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퀀티파이어 한정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리는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만 살펴보고 세부적인 컨셉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와서도 그 이산수학이나 뭐 이런 논리에 대한 개념들을 충분히 배웠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배웠던 그 논리학, 논리 개념 이게 바로 지식 표현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라는 형태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규칙입니다. 규칙 방법. 규칙에는 룰 기반이죠. 룰.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하면 뭐뭐하다. 라는 어떤 조건부의 지식을 표현하는데 이 규칙 기반을 사용합니다. 이 규칙 기반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조건과 행동을 if then 형태로 구성하여 지식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너무 익숙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if then.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언어를 배웠다고 치면 대부분 이 if 조건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if를 하는 이 부분,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이게 바로 조건에 대한 부분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then은 뭐죠?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멈춘다.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멈춘다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특정 조건이 만족하면은 멈춘다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if 부분, 주어진 정보나 사실에 대응될 조건, 그래서 조건부, conditional part가 있는데요. if 부분이 있고 then 부분은 조건부가 만족될 때 판단이나 행동, 이게 이제 결론부죠. 그래서 if then 이런 구조로 이 규칙으로 구성을 하는 지식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규칙 획득 및 표현.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건너목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빨간색일 때는 길을 건너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이나 속성, 행동 또는 판단의 정보 추출로 여기에 대상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요.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한 요소는 바로 신호등입니다. 우리가 대상이 있어야겠죠. 여기에 신호등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신호등이 속성이 녹색일 때와 빨간색일 때가 있는 겁니다. 신호등의 속성이 녹색일 때와 빨간색일 때. 자, 그런데 여기에 행동이 이어집니다. 자, 녹색일 때는 조건에 대한 어떤 속성 값이 녹색일 때는 어떻게 하죠?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빨간색일 때는 어떻게 되죠? 건너지 말아야 된다. 멈춰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행동 판단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현이 만약에 신호등이 녹색이다. 그러면은 then 행동은 건넌다라고 이어지고 신호등이 빨간색이다. 그럼 then 행동은 멈춘다라는 액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영어로 치자면 뭐 if traffic light 지금 신호등이 green이면 액션을 cross로 건넌다. 그리고 traffic light가 red면 then action equal stop 멈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규칙들, 굉장히 많은 이 규칙들을 기반으로 이 규칙 기반 시스템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이제 생성될 건데 이 생성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요 지식 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놀리지 베이스. 그리고 그 현재 조건에 따른 새로운 사실을 생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구조상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은, 자, 그 knowledge 엔지니어가 그 knowledge에 대한 획득을 가져오면 그 지식에 대해서 knowledge 베이스에 이 규칙 기반으로 knowledge 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저장된 걸 어떻게 하죠? 저장된 게 그 인퍼런스 엔진, 추론 엔진을 통해 가지고 이 저장된 이 knowledge 베이스에 대해서 이 어떤 해결점을 찾아볼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검색을 하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expert,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 추론 엔진을 통해서 널리지 베이스에 있는 어떤 지식들을 검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추론 결과를 얻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규칙 간의 충돌, 컨플릭트가 있습니다. 규칙은 형태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간단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 베이스 내에 규칙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 규칙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규칙 간의 컨플릭트, 충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봤던 예제처럼 if 새이면 then 날 수 있다, 새이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펭귄이면 then, 펭귄은 뭐죠? 새예요. 근데 펭귄이면 then 날 수 없다. 펭귄이면 날 수 없다인데 펭귄은 새예요. 근데 새이면 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만 하더라도 컨플릭트가 있죠. 자, 그래서 규칙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저장된 규칙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규칙을 선택하자. 그 다음에 priority, 그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규칙을 선택하자. 그리고 가장 세분화된 거는 specific, 가장 스페시픽한 조건을 갖는 규칙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부에 논리급 요소, 컨저트, 이 논리급 요소가 가장 많은 규칙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새롭게 만들어진 규칙이나 이전에 수행되지 않았던 규칙을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 무작위로 임의의 규칙을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규칙 간의 이 컨플릭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규칙 구성에 조건부와 결론부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러분 조건부에 if then, if의 부분에 둘 이상의 조건을 and 또는 or로 결합을 하여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if 부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에 조건 1과 조건 2를 and로 묶을 수도 있고 조건 3까지 and로 묶을 수 있고 그리고 then 결론을 결합해서 이렇게 쓰는데 혹은 and 말고 or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and는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되는데 or은 조건들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이 조건이 tru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론부는
여러 개의 판단 또는 행동을 포함하여 가능한데 이게 보면은 조건이 if 조건이 있는데 then하고 결론들이 있는데 이 결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해야 될 때 자 이럴 때는 결론들을 이렇게 묶어서 and로 묶어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규칙을 통한 지식 표현입니다. 자, 규칙을 통한 지식 표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인과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규칙을 원인을 조건부에 결과는 결론부에 표현하는 이런 인과관계를 통해서 쓰는 건데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겠는데 if 연료통이 빈다. 연료통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then 차가 멈춘다. 당연히 이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료를 꼭 채워야 차가 움직일 수 있는데 연료통이 비니까 당연히 차가 멈춘다라는 이런 인과관계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천입니다. 상황을 조건배 기술하고 이에 따른 추천 내용을 결론부에 표현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if 여름철이다. 그리고 날이 흐리다. 여름인데 날이 흐려요. 그러면 여름철에는 우리가 뭐가 많이 오죠? 바로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날이 흐릴 때는 우산을 가지고 가라는 추천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결론부에 이 추천에 대한 결과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시입니다. 지시는 상황을 조건부에 기술하고 이에 따른 지시 내용을 결론부에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상황, if 차가 멈췄다. 그리고 연료통이 비었다. 차가 멈췄는데 연료통이 비어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상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따라서 지시 내용을 결론부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 멈췄는데 연료통이 비어서 멈춘 거예요. 그러면 주유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어떤 지식 표현. 그 다음에 또 전략적으로 일련의 규칙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전 단계의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에 고려할 규칙이 결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차가 멈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 멈췄으면 연료통을 확인을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전략이죠. 일련의 규칙들로 계속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 1을 끝낸다. 차가 멈추었으니까 then 연료통을 확인하고 and 단계 1을 끝내요. 자, 만약에 단계 1이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연료통이 충분히 찼어요. 아니, 차가 멈췄는데 연료통을 확인했더니 연료통이 충분히 찼어요. 그럼 뭐예요? then 배터리를 확인한다. 그래서 배터리를 확인하고 단계 2를 끝내는 걸로.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형태로 또 지식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휴리스틱입니다. 휴리스틱은 경험적인 지식을 표현하는 것을 휴리스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적 견해는 최적을 항상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최적을 항상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휴리스틱을 적용할 수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가장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휴리스틱, 경험적인 어떤 지식을 반영해서 하는 표현인데 만약에 if 시료가 액체이다. 자, 어떤 시료가 있는데 액체예요. 그리고 시료의 pH가 6 미만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시큼해요. 액체인데 pH는 6 미만인데 냄새가 시큼한 냄새가 나네. 그럼 then 결과로 경험적인 지식을 반영해서 시료는 아세트산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규칙을 통한 이런 방법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메타룰입니다. 메타룰. 지식 표현은 사실을 설명하는 규칙이잖아요. 그 널리지 룰. 지식 표현은 규칙을 이해한 지식 표현은 지식 규칙, 사실을 설명하는 규칙인데 여기에 추론이나 규칙에 대한 규칙입니다. 추론이나 규칙에 대한 규칙. 자, 규칙을 위한 규칙인 거죠. 그래서 인퍼런스 룰이라고 합니다. 추론 규칙으로. 근데 이 추론 규칙은 메타 규칙이라고 합니다. 메타룰. 자,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규칙의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규칙을 정의하는 규칙인 거죠. 만약에 하나 이상의 규칙이 조건을 만족한다. if 하나 이상의 규칙이 조건을 만족하면 then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지 못하는 규칙은 실행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어떤 규칙을 정의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메타룰, 메타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규칙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규칙은
장점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사실은 규칙의 일반적인 간단한 예제들을 살펴봤지만 여러분들 뭐 처음 보는 거지만 쉽게 이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인간이 평소에 실생에서 쉽게 이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론이나 설명, explanation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들이 대부분 상호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나 추가하는 등의 유지 보수가 편리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있어. uncertainty인데 이 불확실성을 규칙에 쉽게 반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규칙을 이용하면요. 자, 근데 단점이 있죠. 단점은 뭐냐? 그 실용적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 그냥 많은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많은 수가 그냥 적절한 뭐 어느 정도의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세계에서 우리가 뭔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규칙이 한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규칙들이 집어 넣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규칙 찾기나 추론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컨플릭트나 이런 내용 봤던 것처럼 규칙에 대해서 뭐 다양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추론 과정을 거쳤을 때 다른 규칙이 그런 추론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찾기나 추론 등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규칙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우리가 지식 표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레임이라는 그 개념이 또 존재하는데요. 마빈 민스키가 제안을 했던 지식 표현 방법입니다. 그 특정 객체나 또는 개념에 대한 전형적인 지식을 슬롯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나중에 object oriented라는 객체 지향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은 바로 이제 컴퓨터라는 그 프레임 네임을 가지는 이러한 하나의 프레임을 예제로 살펴볼 텐데요. 보면은 프레임 네임은 컴퓨터, 그 다음에 프레임 타입은 클래스, 그리고 여기에는 컴퓨터에 해당하는 다양한 어떤 속성들이 있겠죠. 보면은 CPU가 뭔지, OS는 뭔지, 그리고 또 메모리나 그 다음에 워런티, 그리고 HDD, 프라이스, 스톡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자, 보면은 CPU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인텔이라는 우리 CPU 뭐 제조 회사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string, 그 다음에 require에는 인텔이 될 수도 있고 AMD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RM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스파크 머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CPU 제조사들. 자, 그 다음에 OS는요. OS는 디폴트로는 윈도우입니다. 즉 기본값으로 윈도우즈를 선택이 되고 여기에 데이터 타입은 string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메모리는 데이터 타입은 인테저예요. 정수형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메모리가 몇인지가 쓰여 있는 겁니다. 보통은 여러분 메모리가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64기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인테저 단위로 저장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워런티는 3 years. 자, 3년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HD는 1TB. 그리고 뭐 이 정도. 그다음에 프라이스나 스톡. 프라이스는 뭐 인테저, 스톡은 인스톡으로 이렇게 디폴트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테이블 형태로 뭐 보기에는 우리가 편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뭔가 오고 가는 이런 정보 속에서는 이 테이블이 아니라 이런 스트링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스트링으로 표현할 때는 프레임이라는 그 상위에 하위로 프레임 네임, 프레임 타입, CPU, OS, 메모리, 워런티, HDD, 프라이스, 스톡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레임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이 구성 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슬롯입니다. 슬롯. 슬롯은 객체의 속성, 애트리뷰트를 기술하는 것인데 슬롯의 이름 그리고 슬롯 값 이렇게 두 가지 이름과 값으로 이런 페어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롯 이름의 속성 이름을 가지는 그리고 슬롯 값의 속성의 값을 가지는 형태로 이 슬롯 값이 채워져 있다. 그리고 슬롯 값은 뭐 이제 복수의 그 facet, 그 다음에 데몬, facet과 데몬으로 여러 개의 facet 데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facet과 데몬은 무엇일까요?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facet입니다. facet은 그 측명 또는 뭐 양상을 의미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속성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facet 이름과 그 facet 값을 쌍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facet 이름, 뭐 value 속성 값, 수냐 문자열이나 다른 프레임 포인터 등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value로 데이터 타입은 속성 값의 자료형을 의미합니다. 디폴트는 그 아무것도 속성 값이 주어지지 않을 때 사용되는 초기 값을 디폴트 값이라고 하고요. require는 슬롯에 들어갈 수 있는 값, 그러니까 이게 제약 조건의 하나 중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아까 봤던 이 컴퓨터 프레임에 대해서 보면 CPU가 디폴트 값으로 first 이름이 디폴트죠. 그러니까 이 first에는 디폴트로 인텔이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데이터 타입은 당연히 속성 값인 string으로 문자열로, 그다음 require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값 4개가 미리 선정이 돼 있어요. 인텔, AMD, ARM, Spark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제약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메모리도 뭐 데이터 타입을 인테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몬입니다. 데몬. 자, 데몬은 지정된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할 절차적 지식을 기술할 때 씁니다. 이거는 이제 절차적 procedure라고 하는데 procedure 그 슬롯 값으로 데몬의 실행 조건과 데몬의 이름의 쌍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price 뭐 HDD value 이제 512GB 그리고 price는 if needed 이건 데몬의 실행 조건이에요. 이게 if needed 그럼 look up the list 이게 이제 데몬 실행되는 어떤 데몬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tack은 if needed 할 때 ask for vendor 그래서 벤더에게 물어봐야 되는 이런 조건이 이런 데몬이 실행이 되는 거죠.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실행 조건이 있는데 자 이게 if needed 슬롯 값을 알아야 할 때 needed 그래서 그 사용하려고 하려고 할 때 슬롯 값을 그다음 슬롯 값이 추가될 때 added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실행 조건. removed if removed 이건 슬롯 값이 제거될 때 if modified 슬롯 값이 수정될 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데몬의 실행 조건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임의 종류와 계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레임의 종류는 클래스 프레임이 있고 인스턴스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프레임에서는 그 부류, 클래스에 대한 정보 표현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인스턴스 프레임은 특정 객체에 대한 정보 표현에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를 잘 보면은 그 객체지향 언어 뭐 경험하신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객체지향 경험하신 분들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임의 계층 구조, 하이러키가 있는데 상위 프레임과 하이 프레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상위 프레임과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로 나타내는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고 하이 프레임은요, 하이 클래스 프레임 또는 상위 클래스 프레임의 객체, 그 다음 상위 프레임을 상속받는 inheritance, 상속을 받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객체 지향이든 뭔가 객체를 상속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프레임에서도 이 계층 구조가 존재하고 그래서 상위냐 하위냐 그래서 상속을 받느냐 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프레임의 컴퓨터 우리가 아까 봤던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슷한 다른 어떤 상속받아서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볼 텐데 자, 컴퓨터라는 프레임이 이미 존재해요. 여기에는 프레임 타입이 이제 클래스죠. 그럼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우리가 이 클래스에 대해서 뭘 만들 수 있죠? 이 클래스에 대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클래스 프레임이 아니라 인스턴스 프레임이죠. 근데 아까는 여러분들 이 컴퓨터라는 상위 클래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상위 클래스를 우리가 뭘로 했죠? 인스턴스, 그 프레임 타입이 인스턴스로 해서 프레임 네임이 울트라 슬립 노트북이에요. 이것도 컴퓨터죠. 노트북도 컴퓨터잖아요. 근데 울트라 슬림이라는 매우 얇은 이런 노트북을 하나 인스턴스로 만든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컴퓨터겠죠. 컴퓨터.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만한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CPU는 ARM을 쓰게 돼 있습니다. ARM이 이제 저전력 이런 CPU잖아요. 그래서 ARM을 쓰고 OS는 안드로이드. 그래서 운영 체제가 윈도우즈, 뭐 맥 OS 이런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로 지정을 해놨고 메모리는 4기가. 그다음 워런티는 3 years. 이거는 이제 뭐 상속 받은 내용 그대로죠. HD는 512기가. 그다음 프라이스나 스톡은 이제 이게 뭐죠? 실행 조건. 데몬의 실행 조건이죠. 그래서 만약에 if need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look up the list. 데몬이 실행이 되는 거고 스탁도 ask for vendor 이렇게 데몬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테이블 형태, 프레임이 아니라 이런 문자열 형태로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근데 warranty 3 years. 그래서 이게 보면은 현재 이렇게 상속받아서 3 years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아이고 3 years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프레임과 클래스와 객체 이 차이를 볼 텐데 자, 클래스와 객체는 여러분들 그 객체 지향 개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모듈화나 뭐 재사용성, 그다음 유지 보수의 용이성을 위해서 고려된 그런 프로그래밍 개념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배우신 분들은 이런 개념들 다 아실 텐데 여기에는 뭐 정보 은닉 등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그러한 특성들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프레임은 그와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프레임은요, 사람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갖는 지식의 표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좀 달라요. 그 개념은 비슷한데 목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와 객체는 결국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성, 그다음 모듈화를 통해서 재사용성을 좀 편리하게 만들고, 즉 유지 보수성의 뭐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개념이 나왔다 치면 프레임은 사람이 특정 대상에 갖는 지식의 표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롯의 특정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호출되는 데몬 개념이 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슬롯의 조건을 걸고 슬롯의 데몬이 실행이 되는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이 프레임을 마치기 전에 이 프레임에 대한 theory가 있습니다. 프레임 theory. 여러분들 뭐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거 이 정치적인 프레임이네. 뭐 이런 용어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정치적인 프레임이야. 이 프레임에 갇혀선 안 돼.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몰아가다니 뭐 이런 용어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 많이 접할 텐데 이 프레임 시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치 사회학적인 인지구조의 틀, 바로 프레임의 힘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캘리포니아대 언어학과 교수인 조지 레이커프가 이제 발표를 해서 이 프레임 시어리라는 게 생겼는데 자, 현대인들이 정치나 사회적 의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 본질과 의미,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이다. 프레임이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짜인 프레임을 제시해서 대중의 사고 프레임을 먼저 규정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승리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를 반박하는 노력은 오히려 프레임을 강화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전략적으로 이 프레임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미리 짜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 규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떤 그 정치 공방이 일어나게 되면요, 오히려 이거에 대한 반박을 시도하는 곳은 그 프레임에 대해서 더 강화를 시켜버리게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들, 뭐 뉴스에 나노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거는 프레임으로 짜여져 있는 거네라는 거를 이렇게 분별하고 인식하는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프레임 이론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의미망입니다. 시멘틱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자, 시멘틱 네트워크는 이 노드와 노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지식 자체를요, 이항 관계, 바이너리 릴레이션으로
바이너리 릴레이션의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그래프 형태로 보여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항 관계, 바이너리 릴레이션십인데 이 의미망, 시멘틱 네트워크는요 두 가지 큰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노드와 간선이에요. 노드, 엣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노드는 대상, 개념, 행위, 상태, 사건들을 다룬다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엣지, 간선은요 관계가 있는 노드를 연결합니다. 관계에 따른 방향이 있고 관계의 의미를 나타내는 라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예제를 통해서 그 시멘틱 네트워크를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틱 네트워크를 이제 예제로 보면은 자, 여기에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에 포함이 되는 게 조류도 있고 포유류도 있습니다. 자, 이 동물, 조류는 is a 동물. 조류는 동물이죠. 포유류도 동물이에요. 그리고 동물은 뭘 가져요? 호흡을 해요. 피부를 가지고 호흡을 합니다. 그다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동물은 호흡을 하고 동물은 이동을 할 수 있고 동물은 피부를 가졌습니다. has a 피부. 자, 그다음 조류는요. 날 수 있어요. can 할 수 있다. can 알을 낳을 수 있다. 그런데 뭘 가져요? 조류는 깃털을 가진다. 그리고 조류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 펭귄이 조류예요. 종달새도 조류예요. 그리고 펭귄은 뭘 못해요? cannot 날기가 안 됩니다.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수영을 잘해요. 펭귄은. 자, 종달새는요. 트위티 같은 게 종달새예요. 트위티 종이죠. 자, 그 다음에 포유류에 해당하는 건 호랑이와 토끼가 포유류예요. 근데 호랑이는 뭘 가지고 있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집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육식을 하고 있습니다. 토끼는 초식을 하죠. 근데 토끼는 바니가 바니가 토끼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에 다양한 관계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노드와 관계인데 여기엔 방향을 가지는 관계와 라벨이 있죠. 보면은 is a, has a, can 이런 것처럼 자, 조류는 동물이다. 조류는 is a 동물. 조류는 has a 깃털을 가진다. 조류는 날 수 있다. 펭귄은 날 수 없다. 동물은 호흡을 하고 동물은 이동을 하고 호랑이는 육식을 하고 토끼는 초식을 하고 여기는 이제 두죠. can 펭귄은 수영을 할 수 있다. 포유류는 수유를 한다. 자, 그 다음에 포유류는 동물이다. 조류는 알을 낳을 수 있다. 펭귄은 조류이다. 종달새는 조류이다. 동물은 피부를 가진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다. 토끼는 포유류이다. 트위티는 종달새이다. 바니는 토끼이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이러한 어떤 네트워크, 바로 이게 바로 시멘틱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미망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여러 가지 관계 중에 대표적인 관계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is와 has입니다. is는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의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is는 조류는 동물이다 와 같은 예, 또는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트위티와 종달새와 같은 관계를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라는 조류 동물과 달리 이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 트위티가 종달새라는 뭐 이런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에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것처럼 객체 관계 표현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is. 그리고 상위 계층의 속성을 상속하고 추이적 관계 만족입니다. 추이적 관계 만족. transitive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x와 y is로 관계가 돼 있고 y, z is로 돼 있으면 얘는 x와 z에 대해서도 is 관계를 가진다. 만족하는 걸 알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예제로 보면 펭귄은 조류죠. 조류는 동물입니다. 그럼 펭귄은 동물이죠. 네, 이런 식으로 추이적 관계를 만족하는 관계 i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has입니다. has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명시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art of와 역관계입니다. part of는 has와 역관계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has a xy면요. part of는 yx로 이렇게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추이적 관계를 만족하는데요. has a xy는 has a yz가 있으면 has a는 xz 이게 만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has와 역관계인 part of도 똑같이 이런 추이적 관계를 만족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항 관계를 이항 관계로 전개해서 표현한 의미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항 관계, 다항. 근데 의미망, 시메틱 네트워크는 이항 관계만을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항 관계만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항 관계는 좀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다항 관계는 릴레이션십을 객체로 간주하여 표현을 하는 걸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무라, 길동이는 지난 가을부터 현재까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길동이는 키우고 있죠. 누구를요? 고양이를요. 근데 언제부터요? From 지난 가을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그래서 길동이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지난 가을부터 현재까지 키우는 이런 관계. 자, 이거를 우리가 또 고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의미망의 추론입니다. 자, 의미망의 추론 바로 inheritance 상속을 이용하는 형태로 우리가 또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상속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속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질문에 대한 의미망과 지식을 나타내는 의미망을 비교해서 보시면 자, 질문 펭귄은 알을 낳는가? 자, 펭귄은 알을 낳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시멘틱 네트워크예요. 아까 봤던 건데 여기에 can 펭귄은 알 낳기에 해당이 되겠죠. 펭귄은 알을 낳느냐 can 그리고 이주어 관계의 간선을 따라서 조류 노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can 조류가 알 낳기가 있으므로 질문은 답이 참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펭귄은 알을 낳는가? 근데 펭귄은 알을 낳는가? 지금 여기는 알 낳기가 바로 이제 그 연결이 관계가 있진 않잖아요. 근데 펭귄이 이주어 관계로 간선을 따라서 조류 노드로 이동하면 조류는 뭘 할 수 있죠? can 알 낳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펭귄은 알을 낳는 게 가능하다라는 연결고리로 이렇게 추론을 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추론하는 과정 중에 의미망을 디폴트 값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상속관계를 이용하는 그래서 바둑기사의 키는 무엇인가? 자, 이런 시메틱 네트워크가 있다고 치면요. 자, 인간은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평균 키가 163입니다. 자, 그런데 남자는 인간이죠. 남자 is 인간이에요. 남자의 평균 키는 173입니다. 근데 바둑기사와 농구 선수는 남자예요. 근데 농구 선수는 남자인데 농구 선수들의 키 평균은 187입니다. 바둑 기사는 남자인데 바둑 기사에 대한 키 정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바둑 기사의 키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둑 기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에 해당하는 키인 173이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자, 규칙의 의미망 표현. 자, 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이런 그 시멘틱 네트워크가 있다 치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건부와 결론부.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 새로운 어떤 사실에 해당하는 이 결론부를 이끌어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1이 사람 2에게 사물을 1을 줬다. 그럼 사람 2는 사물 1을 소유하게 된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사람 1이 사람 2에게 사물 1을 줬어요. 그러면은 사람 1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물 1이 사람 2한테 옮겨졌잖아요. 그럼 사람 2는 당연히 사물 1을 소유하게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서 주어진 사실을 줄게요. 철수가 영희에게 반지를 줬다. 그럼 철수에게 있었던 반지가 영희에게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사람 1이 철수고 사람 2가 영희예요. 근데 사물 1이 반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아까 우리 예제로 했던 그 소유에 대한 어떤 규칙에 대해서 이 의미망을 통해서도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규칙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이 의미망을 그대로 추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희가 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의미망과 프레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노드별로 프레임을 생성하고
그 노드에서 나가는 간선들을 슬롯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레임에는 자 이렇게 보면은 뭐 펭귄, 클래스 그리고 여기에 is라는 관계로 조류다. 펭귄은 조류죠. 펭귄은 뭐 할 수 있어요?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펭귄은 근데 뭘 못해요? cannot 날기가 안 돼요. 자, 조류에 대해서도 클래스 가지고 조류는 동물입니다. 조류는 뭘 할 수 있어요? 날기도 가능하고 알라기도 가능해요. 그런데 조류는 뭘 가지고 있죠? 해저, 깃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간선들을 슬롯으로 구성해서 음이망과 프레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이망에 대한 어떤 지식 표현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음이망 표현을 할 경우에 장점 무엇이 있을까요?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왜냐, 여러분들 이 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어떤 그래프 형태로 보기 때문에 직관적 이해에 굉장히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지식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의 계층 관계를 정의하여서 속성의 상속 관계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또 중요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복잡한 지식을 구조하여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에 반해 단점이 조금 있어요. 지식의 양이 많아지면 관리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짧은 예제, 작은 예제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도 그 뭐 그래프 네트워크가 바글바글하죠. 그러니까 이제 양이 많아지면 관리가 복잡하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이나 관계를 임의로 정의하기 때문에 통일성이 좀 부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 어떠한 관계를 다 그냥 그 특정 임의의 형태로 레이블로 막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통일성 있는 사용이 좀 뭐 약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공유나 재사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유할 건지, 이걸 어떻게 재사용할 것에 대한 고려가 존재하지 않은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논리적 결합 관계, 인과관계를 기술하려고 하면 뭐 and나 or이나 뭐 이런 여러분들 논리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어떤 것들을 도입해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링크로 도입을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추론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정적인 지식의 표현으로 뭐 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변화가 되거나 동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추론 과정에서 동적으로 지식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 그래프를 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고쳐야 되는 그러한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개념 그래프입니다. 자, 개념 그래프는 컨셉추얼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각 노드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의미 체계, 그 세멘틱 의미 체계가 잘 갖춰진 일종의 의미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드와 그 아크, 엣지로 연결된 유한 이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개념으로는 컨셉트 노드가 있고요. 컨셉 노드, 그리고 컨셉 노드는 그래프에서 사각형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노드는 그 원으로, 그 릴레이션 노드는 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컨셉추얼 그래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person,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이름이 존입니다. 존. 그리고 여기는 agent, eat, 먹는데 agent에서 person, 존, 이런 어떤 관계 개념을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사각형과 원이 반드시 이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사각형 사이에는 원이 존재해야 돼요. 즉, 이 person, 존 이렇게 사각형과 사각형이 이어지거나 에이전트와 오브젝트로 이렇게 바로 이어지거나 하는 이런 형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그래프를 우리가 세 가지의 구분된 표현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폼, DF는요,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리니어 폼이 있습니다. LF라고 하는데 선형표입니다. 리니어, 선형적인 표현. 선형적인 표현은 사람이 읽기 쉽고 타이핑하기 쉽도록 설계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컨셉추얼 그래프, 개념 그래프에 대한 인터체인지 포맷이 있습니다. CZIF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폼인데요. DF. 여기에 Tom is going to Seoul by bus 이렇게 돼 있으면요. 탐이 이제 그 서울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이거를 개념 그래프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person term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 개념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nceptual 그 노드에 대해서 go 가고 있고 근데 agent가 있습니다. 가는데 가는 거에 대한 agent는 탐이죠, 탐. 그리고 destination은 서울, city, 서울, 도시, 서울 도시에 이제 목적을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strument인데 이거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누가 가죠? 탐이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컨셉추얼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형태로 보는 것 말고 그냥 선형적 표현인 리니어 폼에 대해서 LF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리니어 폼의 특징이 뭐였죠? 그 선형 표현은 사람이 읽기 쉽게 타이핑하거나 타이핑이 쉽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텍스트로 치기만 하면 그 컨셉추얼 그래프와 같은 개념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o, 그다음 agent는 person Tom, destination은 city Seoul, 그다음 instrument는 bus 이렇게 뭐 이렇게 정의를 쉽게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CGIF, Conceptual Graph Interchange Format인데요. 이거는 다른 언어와의 뭐 다른 시스템 간의 뭐 정보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go, 근데 여기에 x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agent x, 그러니까 여기에 person tom이 들어가죠. agent니까. 그다음 destination에는 city 서울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instrument는 버스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이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정보 교환을 하거나 할 때 용이하겠죠. 자, 그 이후에도 knowledge interchange format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knowledge interchange format은요. 그 시스템이 그 지식 기반 시스템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뭐 설계된 컴퓨터 언어예요. KIF. 그래서 뭐 다른 내부 표현을 사용하는 시스템과의 뭐 통신을 하기 위해서 KIF로 뭐 변환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컨셉추얼 그래프를요. 이런 KIF 형태로도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exist 돼 있고 x go 이렇게 해놓고 y는 person, z는 city, w는 bus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이름은 뭐냐? 이름 누구의 이름이죠? y person에 대해서 이름 y에 대한 이름은 Tom. 그 다음에 여기에 z는 city죠. city에 대한 이름은 서울이죠. 그 다음에 agent는 x,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x가 뭐죠? go잖아요. go 어디로 가고 있죠? 누가 가고 있죠? y는 person입니다. 근데 person의 이름은 name이 Tom이죠. 그 다음에 destination은요. x가 go 어디로 가죠? destination z로 갑니다. z는 city예요. city의 이름은 뭐예요? 서울. 네. instrument는 x go 갑니다. 근데 w 버스를 타고 가는 거죠.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 컨셉추얼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방법은요. 그 컨셉추얼 그래프에 대한 뭐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들을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 있겠고요. 컨셉추얼 graphs.org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다양한 다큐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세하게 그 개념 노드, 컨셉 노드에 대해서 추상적 또는 사실적 실체를 나타내는 역할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속성, 상태, 사건, 실체 등을 정의할 때 이 컨셉트 노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 노드, 그 콜론에 의해서 개념 노드의 유형, 타입을 나타내는 그 유형 지대, 그 뭐 좀 번역이 좀 그렇지만 타입 필드라고 합니다. 타입 필드와 그 노드에 제약을 가하는 정보가 있는 레퍼런스 필드, 레퍼런트 필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예제를 또 보면서 살펴봐야 이해가 또 쉽겠죠. 얘는 간단합니다. person, John 그러면은 person이라는 개념 노드에 john이라는 어떤 속성값, 유형값 여기에 값을 john이라는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자, 또 개념도 person만 쓰면은 뭐 사람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렇게 person만 단독적으로 쓸 경우에는 총칭적 표시자, generic marker 형태로 표시를 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erson에 샵 123 이건 뭐냐? 샵이 붙으면요. 여기에는 마치 아이디와 같은 형태로 사람 특정 개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샵 123이라는 특정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개념적으로 지칭을 할 때 그래서 개체 표시자 형태로 지정을 하는 형태가 바로 샵입니다. 인디비주얼 마커라고 하고요. 그다음 person, 존. 존은 뭐예요? 그냥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at하고 원을 하잖아요. at하고 원 하면요. at은 이게 이 양을 의미하는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의미를 가진 거죠. 한 사람이다. at 1, at 2를 하거나 하면은 두 사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person의 Tom, John 이 두 가지를 집합적으로 뭐 Tom, John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겠죠. Tom이랑 John을 이렇게 쉼표로 여러 개를 정의를 하면 집합 형태로 Tom과 John이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형태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person에 이거 이제 star, asterisk라는 이런 기호를 쓰면요. 이거는 이게 복수의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를 전체를 의미하는 총칭적 복수 표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person에 이제 물음표를 붙일 수 있어요. 물음표. 이거는 어느 사람이라는 의미. 어느 사람. 그다음 샵은 그 사람. 샵만 붙이면은 어떤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정된 지시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 노드에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이렇게 좀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관계 노드입니다. 관계 노드는 릴레이션 노드예요. 그래서 관계 노드에는 레퍼런트 필드가 없고 단지 유형지대 그 타입 필드만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관계 노드가 이제 두 개의 개념 노드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그 바이너리 이원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때로는 뭐그 유너리 이런 관계 또는 다원 관계를 나타내는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철수가 그 공을 찾다. 철수가 그 공을 찾다. 여기는 한 개의 그 공이라는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찾다잖아요. 찾다니까 뭐예요?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근데 이 패스트가 뭐예요? 여기 이게 바로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노드죠. 얘는 이 전에 없잖아요. 연결된 게 없어요. 단지 하나의 관계만 연결된 형태로 관계를 가집니다. 이런 관계. 자, 그다음에 person, 철수. 여기에서는 사람인데 철수죠. 철수를 의미하는 사람. 근데 철수가 뭐 했어요? 찾어요. 뭔가를 찾어요. 찾다라는 그 에이전트 대상이 철수인 거죠. 찾어요. 근데 뭘 찾어요? 여기 오브젝트, 그 객체를 나타내는데 그 객체가 뭐예요? 공입니다. 근데 공인데 여기 샵을 붙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한정 지시자에 따라서 샵을 붙이면 그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철수가 공을 찾다가 아니라 철수가 그 공을 찾다잖아요. 그래서 그 샵을 붙이게 되니까 특정 그 공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패스트는 이런 관계죠. 한쪽으로만 연결됐어요. 그런 다음에 에이전트랑 오브젝트는 어떻게 되죠? 에이전트와 오브젝트는 양쪽 다 연결된 이 이원 관계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원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중요한데 화살표 이용해서 그 관련된 개념 노드를 연결하는 형태로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관계 노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각 관계 노드가 화살표를 이용하여 관련된 개념 노드에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같은 개념 노드와 관계 노드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화살표 방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화살표 방향을 제대로 안 하면 잘못된 의미를 가지게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겠죠. 자, hit의 오브젝트 볼 샵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hit의 차다. 근데 오브젝트는 볼. 그러면은 공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찬 거죠. 근데 그 공을 근데 볼 샵에 오브젝트가 hit이라는 형태로 화살표를 바꿔서 표현하잖아요. 이런 화살표가 아니라 이런 화살표로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볼의 오브젝트, 볼의 객체가 hit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죠. 자,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관계 노드의 관계 유형 종류입니다. 자, 관계 노드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은 원시적 관계, 그다음 초기 집합, 그다음 정의된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primitive relationship, relation 그래서 원시적 관계가 있고 그다음 초기 집합 start set이 있고 그다음 defined relation 그래서 정의가 미리 되어 있는 정의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관계 노드 관계 유형에 따라서 원시적 관계는요 링크라는 유일한 관계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원시적 관계 노드만 사용해서 이 링크라는 유일한 존재하는 관계 노드를 사용해서 Mary hitting a ball 이라고 합니다. Mary hitting a ball. 그럼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Mary라는 person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링크라는 그 유일한 관계 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관계 노드, 이 유일한 관계 노드를 통해서만 연결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이라는 연결로 이렇게 연결을 할 때 링크라는 유일한 관계 노드로만 연결이 된 원시적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션트로 이렇게 중간에 메리가 페이션트 볼 그래서 링크로 관계를 이어져 있는 형태. 자, 근데 여기에 그 초기 집합 아까 보시면은 스타트 셋 초기 집합으로 뭐가 주어지냐면 에이전트랑 그 페이션트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치면요. 이들을 사용해서 초기 집합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보면은 메리가 hit 에이전트 누가 바로 메리라는 person이 찼어요. 뭐를 볼을 네 이렇게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관계 유형 중에 히링이라는 관계 유형을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서 정의된 관계를 사용해서 이렇게 히링이라는 관계 유형을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되죠. person, 메리 person이 볼을 어떻게 했어요? 히링, 볼을 찬 거죠. 자, 이런 식의 정의 살펴봤고요. 그리고 관계 유형의 정의로는 예를 들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past가 있잖아요. 이 past라는 관계 유형 자체를 정의한다라고 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ion past. 자, 이게 관계 유형이야. relation past x에 대해서 past x는 뭐냐? 바로 어떤 상황, situation x 있는데 PTIM은요, point in time이라고 보시면 돼요. point in time. 그리고 여기 시간이 있어요. time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uccessor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지금 현재 시간 전에 뭔가 successor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루어진 거라는 의미를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시제 밑에 현재보다 그 전에 일어난 이 past라는 유형을 정의하는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타입 하이러키입니다. 유형 계층. 타입 하이러키는 그 유형은 그 사물의 집합이 아니라 그 사고의 그 추상적인 영역 구분에 의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유니콘과 같은 뭐 유니콘처럼 뭐 유형은 존재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사물의 집합이 없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형 계층은 유형 집합 내 유형들 간의 그 partial order 관계로 표현합니다. 반순서, 부분적 순서. 그래서 partial order 관계로 정의를 하는데 자, 유형 계층은 임의의 두 유형 간의 직접 공통적인 상위 유형,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을 가질 때 트리가 아니라 이런 레티스 형태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트리는 어떤 그 상위에서 하위로 이렇게 계속 분리되는 형태로 돼 있는데 레티스는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뭐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canonical 그래프, 규범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개념 그래프가 조금 어떤 그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규범 그래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Color is green, ideas sleep furiously. 자, 이게 문장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정확한 문법이에요.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의미론적으로는 무의미한 문장이죠. 이거는 노암 촘스키라고 우리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노암 촘스키가
이렇게 저서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자, 이게 바로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더라도 그 의미론적으로는 무의미한 문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뭘 만들었어요? 이런 그 그래프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만들다 보니 뭐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사실 구문상으로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상황이나 어떤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서는 이게 뭐 옳은 어떤 개념은 아니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규범 그래프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규범 그래프는 각 개념 노드에 선택 제약을 부과해서 생성된 개념 그래프입니다. 자, 개념 그래프는 맞는데 여기에 제약 조건, 선택적 제약이 부과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디에? 각 개념 노드마다. 그래서 규범 그래프가 각 개념을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주어진 규범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규범 그래프는 규범 그래프 형성 규칙에 의해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anonical formation rule이라고 하는데 그런 규칙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보면 뭐 기브라는 뭐 개념에 대해서 뭐 이 컨셉추얼을 이 그 canonical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면 give, 근데 여기 agent 뭐 animate, 여기도 animate, 여기도 entity. 그래서 기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규범으로 여기에 선택적인 제약을 부과해서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규범 그래프를 형성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사 카피인데 W는 V와 똑같은 개념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strict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U 안에 있는 개념 노드의 유형을 하위 유형으로 대체하거나 그 레퍼런트 필드에 총칙적 표시자가 있을 때 이를 개체 표시자로 대체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뭐 자세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U라는 그런 그래프 개념 노드 U 안에 있는 개념 노드의 유형을 하위 유형으로 대체하는 거나 그다음에 그 레퍼런트 필드에 총칙적 표시자가 있을 때는요. 이를 개체 표시자 인디비주얼 마커로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개체 표시자가 조건이 있어야죠. 그 개념 노드의 유형에 속할 수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바로 제한, restrict를 우리가 걸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조인입니다. 조인은 그 U에 있는 개념 노드 C와 V에 있는 개념 노드 D, 즉 U에 있는 C와 V에 있는 D가 같다. 그럴 때는요, D를 제거하고 D에 붙어있던 모든 관계 노드를 C에 붙여서 W를 생성합니다. 즉, 이 C가 D가 같을 때는 D를 제거하고 D에 있던 모든 관계 노드를 이 C에 붙여서 새로운 W를 생성하는 형태로 조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simplify입니다. 단순한데 하나의 개념 그래프 상에 관계 노드가 복사되어 있다면 이는 그 관계 노드에 붙어있는 그 아크를 함께 제거하는 형태로 단순화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페셜라이제이션 세분화입니다. 그 어떤 개념 그래프 U가 V로부터 규범 그래프 생성 규칙에 의해 생성이 됐다. 그럴 때는요, U는 V로부터 세분화된 개념 그래프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관계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제가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예로 하면요, person이 hit 쳤어요. 어떤 엔티티, 특정 엔티티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세분화된 형태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스페셜라이제이션 하면 person의 속성을 부과합니다. person의 mary라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어떠한 엔티티를 찬 게 아니라 mary가 여기도 엔티티 대신에 뭘 했어요? ball, 공을 찬 게 되는 거죠. 근데 mary가 공을 찬 거는 일반화로 하자면 다음 페이지로 generalization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는 V는 U의 일반화된 개념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 세분화를 그대로 거꾸로 하면요, 메리가 공을 찼어요. 근데 이거를 일반화되는 형태로 바꾸면요, 메리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엔티티를 찰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반화된 겁니다. 일반화된 개념 그래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하거나 일반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abstraction입니다. abstraction은 추상화.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이는 이제 프로시저나 매크로처럼 뭐 좀 간단하게 이 복잡한 내용을 좀 간단한 이름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그 small person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그 person의 하위 유형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person이 있는데 person 중에서 새로운 유형으로 small person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자, 보시면은 자, small person equal small person은 뭐냐? person 중에 사이즈가 스몰인 사람, 즉 작은 크기를 가지는 그런 사람을 small person이라고 이렇게 추상화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형 축소가 있습니다. 유형 축소. 자, type construction인데 보면은 person John 근데 여기에 사이즈가 small. 자, 존이라는 사람은 작아요. 크기가 작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유형 타입을 좀 줄이게 되면요. small person은 John이라는 걸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왜냐? 우리가 small person이라는 뭘 했어요? 추상화된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그러니까 small person은 결국엔 사이즈가 작은 사람을 일컫는 건데 small person 존 하는 형태로도 이렇게 유형 축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형 축소된 거를 expansion 하면요. 그 확장을 시키면요. 그 expansion 시키면 small person 존이 사이즈가 작은 형태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유형 축소 전 단계로 돌아간다기보다 small person이라는 그거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여기에 유형 축소에 다 이루어졌던 사이즈나 스몰이 뒤에 붙는 형태로 확장이 되는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확장이 되지는 않는 형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ggregation, 집합화입니다. 집합화는 여러 객체를 하나의 그 레퍼런트 필드에 참고지대에 함께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보시면은 person Mary가 있어요. 근데 kick 볼을 찼어요. 볼을 차는데 근데 차다. 근데 누가 찰 수도 있어요? 존이라는 사람도 이 볼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 객체에 대해서 aggregation 하면요. 집합화를 하면요. 하나의 이런 표현으로 가능합니다. person이 있는데 mary만 한 게 집합 표시죠. mary와 존이 같이는 아니고 이제 mary도 존도 이 집합으로 묶어서 kick 볼을 차는 거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conceptual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로 논리인데요. predicate calculus로 좀 변환을 하는 과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논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명제, 그다음 수로 논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있는데 그 수로 논리 형태로 바꾸는 변환, 즉 우리가 컨셉추얼 그래프를요, 논리의 어떤 형태로 바꾸는 게 필요한데 물론 모든 거를 이 수로 논리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컨셉추얼 그래프를 바꿀 수는 없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멍키가 먹어요. 뭘 먹죠? 바나나를요. 바나나를 몇 개 먹죠? 몇 개는 아니고 이제 1, 2, 3이라는 바나나를 먹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그 predicate 수로 논리로 바꾸게 되면요.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 함수 파이를 이용해 가지고 함수 파이 u를 정의를 합니다. x, y로 해 가지고 monkey x, agent yx, eat y. 여기서 y는 뭐에 해당이 되죠? 자, 오브젝트 y는 이 보면은 1, 2, 3이라는 특정 지정을 하고 바나나도 1, 2, 3이라는 특정을 지정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묶어서 이런 수로 논리 표현으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바나나 샵 1, 2, 3 같은 이런 개체 표시자 이런 개체 표시를 갖는 개별 개념이죠. 이게 인디비주얼 컨셉은 이제 수로 논리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렇게 그냥 상수화로 표현을 합니다. 상수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뭐 멍키 같은 이런 일반적인 그 제너릭 컨셉은요. 어떻게 했죠? 그냥 변수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어떤 개념 노드는 그냥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에이전트 같은 이런 관계 노드가 있잖아요. 그 에이전트 같은 관계 노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유형과 같은 이름을 갖는 이런 그 수로 형태로 바꾸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프리디케이트로 변환을 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 컨셉추얼 그래프를 이 논리 표현으로 변환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건 3차원 개념 그래프입니다. 자, 개념 그래프에 대해서 개념 그래프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개념 그래프에 대해서 이미 다 살펴봤는데 3차원인 건 뭘까? 3차원. 그러니까 차원을 이제 3개까지 늘려서 표현하는 게 가능한데 그 개념 스택은 복수의 개념을 한 곳에 표현할 수 있는 3차원 개념 그래프상의 노드입니다. 3차원 개념 그래프는 3차원 개념 그래프가 이제 그 개념을 표현하는 개념 스택이 있고요. 개념 스택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관계 노드가 있습니다. 뭐 비슷하죠. 그래서 유한 이분 그래프로 비슷하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자 이제 직접 뭐 지식 표현을 위한 3차원 개념 그래프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바꿔보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기존 개념 그래프는 개념 그래프의 캐릭터 특성이 3차원이다. 근데 뭐를 위해서요? 지식 표현을 위해서. 개념 그래프는 지식 표현을 위한 3차원 뭐 이렇게 특성을 개념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단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식 표현을 위한 3차원 개념 그래프. 지금 이게 3차원 형태도 나타난 거죠. 스택으로 쌓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컨셉 스택이라 해서 이렇게 3차원 형태로 쌓는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3차원 개념 그래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정의를 좀 살펴보면 3차원 개념 그래프는 그 3차원 개념 그래프 U가 있다고 치면요. U 내에 있는 그 임의 개념 스택 S가 있다고 치고 3차원 개념 그래프 V 내에 개념 스택 T와 최상의 개념이 같다. 지금 우리 그 개념이 같잖아요. 그래서 T에서 최상의 개념을 지우고 나머지 개념들을 S에 포함시킵니다. 어펜드 시키는 거야. 그리고 T에 연결됐던 모든 아크를 S에 연결합니다. 자, 이거 뭐 되게 뭐 정의니까 좀 어렵게 써 있는데 그냥 이 그림으로 치자면 이 특성 여기 이제 3차원이랑 이거랑 같은 어떤 포함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이 두 개의 최상위 개념 가치가 같게 되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어펜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그래프에 이 3차원이라는 이 그 개념을 어떻게 했죠? 이렇게 포함하는 형태로 어펜드 시켰죠.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조인, 합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한, restrict입니다. restrict는 3차원 개념표 U 내의 임의 스택 S, 그다음 최상위 개념의 유형은 그 유형의 하위 유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S가 총칙적 표시자 이면 개별 표시자로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 개별 표시자는 S의 유형에 속해야 된다. 유형이 같은 유형의 형태로 표현이 속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그 제한, 3차원 형태로 개념 그래프를 나타낼 때 들어가는 어떤 제한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다음은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는 지식 표현 방법 중에 또 우리가 실제 그 절차적 지식, 그 어떤 전형적인 어떤 이벤트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절차적 지식으로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나타내는 형태로 표현하는 지식 표현 방법의 스크립트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상황에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사건,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를 시간적 순서를 고려해서 기술하는 그런 프레임과 같은 구조의 지식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음식값을 지불했어요. 그 다음 나와요. 자, 당연한 프로세스예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고 음식값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그 어떤 상황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순서를 고려해서 절차를 기술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예측이 쉽게 되겠죠. 손님은 누구에게 음식값을 지불했을까? 손님은 음식을 먹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Q&A 할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은 수많은 상황을 스크립트로 기록하기는 어려워요.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상황에 대한 수많은 상황을 스크립트로 다 기록하자. 그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스크립트의 이름은 식당입니다. 여기에는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은 대중식당. 그 다음에 여기에 롤이 있는데 관련된 사람들은 손님이 등장, 웨이터가 등장, 주인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퍼티스,
뭐 다양한 자산들이 있죠. 계산대가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메뉴, 그다음 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는 여기에 entry condition이라는 전제 조건을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일어나는 어떤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식당에 가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 손님은 배가 고프다. 손님은 돈이 있다. 이런 게 전제로 들어갑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배가 고프지 않은데 식당에 안 가겠죠. 돈이 없는데 식당에 안 가겠죠.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는 이 두 가지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자, 씬이 일어납니다. 장면 1. 들어오기. 자, 누가 어디로 들어가요? 당연히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오게 되고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면서 빈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씬 2. 주문을 합니다. 자, 주문을 하기 위해서 메뉴를 봐야겠죠. 메뉴를 보고 웨이터에게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씬 3. 먹기. 음식이 주문했는데 웨이터가 음식을 그 손님의 자리로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손님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씬 4. 다 먹었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음식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음식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음식의 값을 주인에게 지불한 다음에 식당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 result인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배가 고프고 돈이 있었던 손님이 이 식당에 가서 뭔가를 먹어서 나가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지 않게 되겠죠. 배가 고팠던 손님이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었던 손님이 돈이 줄게 되겠죠. 왜냐? 음식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절차와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 그 뒤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에 뭐 구성 요소 뭐가 있을까요? 자, 구성 요소로는 아까 정의했던 것처럼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트랙이 있죠. 트랙이 있고 롤이 있고 properties, entry, condition, scene, 그 다음에 result 이렇게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트랙은 어떤 스크립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변형된 형태식 별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roles 이거는 스크립트 설명에 필요한 사람들을 열거하는 겁니다. 역할자. 그 다음 properties 스크립트 설명에 필요한 객체들을 열거합니다. 뭐 메뉴나 돈이나 뭐 음식 이런 자산이죠. 그 다음에 entry condition은 진입 조건. 스크립트에 기술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만족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을 의미를 하고요. scene들 이거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좀 기록을 하는 scene들이 있고요. 그다음 result는 이제 그 scene이 다 끝났어요. 다 마무리되고 나서 그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어떤 조건들 그래서 이런 것들로 6가지 구성 요소가 존재합니다. 자, 다음은 온톨로지입니다. 온톨로지는 철학에서 존재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의 지식을 공유하고 그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영역의 개념과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서 지식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톨로지를 이제 그런 개념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영역, 그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에 있는 개념 그리고 개념에 대한 특성 및 속성 그리고 이를 특성 속성에 대한 제약 조건 그리고 영역에 있는 일부 객체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요. 그리고 영역에 대한 공통된 어휘, vocabulary인데 공통된 어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역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지원해야겠죠. 그래서 서로 간의 토의를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을 표현하는 어떤 개념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정형화하여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 온톨로지를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예제들이 있는데 좀 더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온톨로지 사례는 그 아마존.com 여러분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 사이트라 볼 수 있는데 아마존.com에 있는 다양한 온라인 쇼핑 카탈로그들 그게 이제 자기 그 온라인 쇼핑에서 그 도메인 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을 이렇게 정리한 개념화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온톨로지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모즈라고 해서 Directory of Mozilla라고 해서 분야별로 정리한 디렉토리 서비스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웹사이트에 대한 다양한 어떤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웹사이트들을 이 분야별로 이 디렉토리 형태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온톨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UNSPSC가 있습니다. 이거는 United Nations 그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 Code입니다. 이거는 제품 및 서비스 용어에 대해서 표준화한 그런 코드인데요. 그래서 이 그 각각의 UNSPSC 코드를 보면 4017500112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디에 의미하느냐? 보면은 40은 어떤 세그멘트, 그다음 패밀리, 클래스, 커뮤니티 해서 이렇게 각 단계로 어떤 특정한 거를 제품을 의미할 때 이렇게 정리된 코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워드넷이에요. 워드넷. 워드넷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그 영어 단어의 어휘 목록, 그다음 어휘 목록 사이에 다양한 의미 관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방대한 온톨로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단어 간의 네트워크 망을 이렇게 시멘틱한 의미적 관계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온톨로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온톨로지로는 SNOMED 이거는 이제 의료 용어나 유사어 이건 코드들을 이렇게 좀 온톨로지 형태로 통합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의료 쪽에서 사용되는 그런 어떤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구글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 프리베이스가 이제 없어졌는데 그 구글의 널리지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RDF 형태의 지식 이런 방대한 지식들을 가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온톨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UMLS가 있습니다. UMLS 이건 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입니다. 그 의료 분야, 의료 도메인 쪽에서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의 체계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온톨로지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OINC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병원 쪽에서 쓰는 건데 여러분들 그 병원 검사 명칭이나 임상 용어 표준 체계를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How do you say 이거 보면은 글루코스가 이게 그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인데 물론 미국에선 뭐 글루코스 포도당 이렇게 용어 쓰겠죠. 근데 각 나라마다 쓰고 있는 한국은 이제 포도당이죠. 각 나라마다 쓰고 있는 단어가 뭔지 그래서 이런 임상 용어들 이런 거에 대한 표준을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Zin 온톨로지가 있습니다. 고라고 하는데 Zin 온톨로지는 유전자와 유전자 산물 그 Zin에 대해서 이 온톨로지 형태로 사용을 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온톨로지의 지식 표현은 이 온톨로지 자체가 그 시멘틱 네트워크 그 의미망 있죠. 의미망과 비슷하게 방향성 있는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방향성 있는 형태의 의미 관계를 가지는 그래프 형태의 모습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온톨로지를 표현하는 그런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RDF라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RDF는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입니다. RDF는 이제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는 여러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어떤 데이터인지에 대한 어떤 기술을 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기술하는 명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정 대상을 기술하는 간단한 문장, 뭐 센텐스를 보면은 RDF는 주로 주어, subject가 있습니다. 주어의 predicate, 서술어의 목적어, object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자원은 뭐 resource, 그 다음에 속성은 특징, 뭐 주어의 목적, 주어와 목적어 관계, 뭐 attribute, 그 다음에 값, value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source, attribute, value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subject, predicate, object로 이렇게 분리해서 파악을 한다. 이렇게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ABC라는 기관의 이메일이 kdhong abc.org인 홍길동 부장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ABC라는 기관의 이메일이 kdhong인 사람, 홍길동 부장인 사람 어떻게 관계를 표현하느냐? 자, RDF 예제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보면은 people, em, contact. 근데 이제 홍길동. 근데 여기에 person, contact person이 있고 홍길동이 있고 flame 홍길동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일박스
메일박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kdhong at abc.org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personal title, 이 사람이 타이틀은 부장이라고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RDF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튜플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고 XML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RDF는 굉장히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변환을 할 수 있는데 튜플 형태로 표현할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 각 기관의 사람의 EM의 컨택트 보면은 지금 현재 풀네임과 메일박스와 퍼스널 타이틀과 이런 타입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홍길동 이메일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튜플 형태로 XML 형태로도 뭐 물론 비슷하게 가능한데요. 지금 RDF라는 그 이제 정의를 내리고요. RDF에 지금 컨택트 person RDF 여기 보면은 컨택트에 풀네임과 메일박스와 퍼스널 타이틀이 있습니다. 홍길동이 kdhong at abc.org 가지고 있고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DF-S가 있어요. S. 이거는 RDF의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의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RDF의 스키마인데 RDF를 사용해서 온톨로지를 표현할 때 사용할 어떤 그 어휘 온톨로지를 정의하는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무엇을 사용할지 스키마를 정의하는 이런 언어라고 해서 RDF-S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RDF-S에서 person에 대해서, chair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의할지, 그 다음에 여기에 given name이 주어지고요. 이런 뭔가 정의를 하는 이 어휘 자체를 정의하는 언어인 걸 알 수 있죠. RDF-S. 그리고 RDF-S에서 우리가 이제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person이 있어요. person. 근데 person의 타입이 있고 person의 이제 그 서브 클래스 오브에서 chair. 근데 여기 chair에 홍부장이 있습니다. 홍부장. 근데 홍부장은 사실 진짜 이름은 홍길동인 거죠. 근데 홍길동이지만 부장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홍부장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각각 이제 프로퍼티 네임이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크 이제 그 스파QL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RDF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그 지리어입니다. 그 QL은 그 SQL 문법을 이제 유사하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RDF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SQL과 같은 형태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SQL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조회나 그 다양한 질의들, 조건 질의를 사용할 때 쓰는 대표적인 이제 그 랭귀지인데요. 그 SQL과 유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시면 여기 보면 prefix, contact, 그 다음에 RDF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어떤 컨택트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조건을 하는 질의를 알리는 겁니다. select, name과 이메일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랑 이메일을 select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름과 이메일이라는 그 데이터를 반환해줘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select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다 모든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이 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조건으로 person의 RDF 타입이 contact person, 컨택트가 person이고 그 다음에 컨택트의 name이 name, 특정 이름, 그 다음에 컨택트의 n박스, 그러니까 메일박스가 이메일, 특정 이메일을 지정을 해줄 때 그러니까 특정 name과 이메일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의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RIF라는 게 있습니다. RIF 이건 룰 인터체인지 포맷입니다. 이거는 규칙을 정의하고 교환하기 위한 어떤 규약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는 포맷인데요. 이거는 보시면 프리픽스 이게 해주고 여기 룰 언더바 1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for all 해주고 customer 그 다음에 purchases YTD가 있어요. YTD 이제 YTD는 이제 그거겠죠. 그 누적된 연 누적 금액 구매 금액 만약에 커스터머가 purchases YTD가 purchase YTD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greater than이니까 numeric greater than 지금 현재 그 당일연도 누적 금액인 purchases YTD가 $5,000 이상이면 5,000 이상일 경우에 greater than이니까 5,000 이상일 경우에는 then do 뭐 하냐 modify 고쳐라 이 상태를
커스터머의 스테이터스 상태를 골드 등급으로 고쳐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떤 뭐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쳐봐요. 근데 쇼핑몰에서 다양한 고객들이 있는데 그 고객들에 대해서 계속 고객들이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매된 누적된 당일 연도에서 누적이 된 구매 금액이 $5,000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 그 고객의 등급을 골드로 조정해라. 모디파이, 수정하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정의하거나 교환하는 형태로 RIF라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OWL이라고 해서 Ontology Web Language가 있습니다. Ontology Web Language. 그 웹상의 자원과 이들에 대한 뭐 속성에 대해서 지식을 표현하기 위한 온톨로지 언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빈티지라는 리소스 자원이 있어요. 그 하나에 has vintage year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라고만 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OWL, Ontology Web Language로 표현을 하면은 자 보면은 RDF의 아이디로 빈티지를 가져요. 빈티지. 근데 여기 sub class of 해서 여기 그 restriction 주어지고 on property, property에 property 이름이 이제 has vintage year이죠. has vintage year인데 얘는 이 속성은요 cardinality로 데이터 타입을 non negative integer죠. non negative integer니까 양수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값으로는 실제 cardinality 값으로는 1이 들어가 있죠. 1. 자, 그 다음에 의미망과 온톨로지인데 우리가 배웠던 시멘틱 네트워크와 온톨로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그래프 구조는 그대로 둘 다 이용해서 지식을 모델링하죠. 그런데 그 의미망은 그 대상, 관계 등의 표현에 사용되는 용어가 임의적이고 그 다음 통일된 표현 관련 규정이 부재한 이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온톨로지는 다른 시스템과의 공유나 상호 운용성을 위해서 명확한 지침에 따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이 시멘틱 네트워크와 달리 온톨로지는 명확한 지침에 따라서 그 지정한 정확한 어떤 어휘를 통일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 명확한 지침을 사용한다. 그리고 구축된 정보 및 지식의 재사용에 관심이 있다. 그 시멘틱 네트워크는 재사용에는 좀 뭐 그 역할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온톨로지는 재사용하는데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다. 지식 표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온톨로지를 주로 많이들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온톨로지 구축 도구 중에는 프로시저에서 뭐 지식 획득 표현을 위한 GUI 기반의 오픈 소스 온톨로지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여기 뭐 지금 보면은 클래스에서 해가지고 OWL thing 어떤 그 거에 대해서 OWL로 이렇게 온톨로지로 다 이렇게 만들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이제 온톨로지 결과들이죠. 그 다 각각에 대해서 RII가 있고 IRI. 자, 그다음에 여기에 어노테이션 걸고 프로퍼티 걸고 해가지고 정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톨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다중 지식 표현입니다. 다중 지식 표현은 여러분들 이 그 좋은 지식 표현은 우리가 이제 지식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그 좋은 지식 표현은 지식 습득, 검색, 추론 등을 용이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들이 제공이 돼야 돼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 제공되어야 이게 좋은 지식 표현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일성, 자연스러움, 그다음 이에 대한 용이성, 그다음 단위적 조합성, 융통성, 그다음 휴리스틱 사용 능력을 포함한 뭐 지식 검색 이런 효율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떤 단일 지식 표현 기법도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 표현 기법을 함께 사용하면 뭐 지식 표현의 단일성은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각 기법의 장점을 살려서 그 지식 베이스의 부분을 구성해서 합하면 보다 나은 지식 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즉 다중 지식 표현은 여러 가지 지식 표현들을 좀 결합해서 함께 사용한다. 다 각각의 기법들의 장점을 살려서 지식 베이스를 합쳐서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뤄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규칙과 프레임, 규칙을 이용하는 지식 표현과 프레임을 이용하는 지식 표현을 두 개를 결합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규칙은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객체나 용어
그리고 뭐 객체 간의 고정된 관계 등을 표현하기엔 부적절하잖아요. 그래서 규칙 자체는 뭐 관계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프레임은 뭐 이런 용도에 좀 적합히 하고, 그다음에 규칙과 프레임을 같이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상호 보완적인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 표현들의 장점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하는 방법이 다중 지식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식 표현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지식 표현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식 표현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